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핸드폰에 이 뉴스 앱이 깔려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침에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뭔가 이 속보 팝업이 떴을 겁니다. 저도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그자가 오늘 오전부터 자꾸 무슨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 소식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모 아직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모라고 하겠습니다. 강모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죠? 네, 50대 강모 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 남성은 지난 26일부터 2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본인이 살해한 사람의 시신을 싣고 자수했었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흉악범에게 질문할 기회가 보통 3번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올 때 1번, 그리고 법원에 들어갈 때 1번, 나올 때 1번, 총 3번이 있는데 오늘 이 3번 다 기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많은 흉악범들 보도를 해드리지만 취재진에게 이렇게 폭력까지 쓴 경우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도나 똑바로 하라면서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이런 말도 하면서 기자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송 기자가 소개했던 그 참담한 상황 직접 영상으로 보고 가시죠.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돈 얼마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유족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위험해. 왜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까? 보도 똑바로 하라고 보도나. 세무 관계 때문에 살해하셨어요? 보도를 똑바로 하면 안에 들어가라고. 진실하게 얘기할 테니까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보도를. 알았어.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금전적 문제 때문에 전자발찌는 왜? 보도나 똑바로 해. 말씀 없으십니까? 자, 일단 두 가지로 상황 그 장소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실질 심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나설 때 그리고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올 때 이 두 번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셨다시피 그 경찰서를 나설 때 사건 반장에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던 홍지용 기자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홍지용 기자를 밀치고 마이크를 걷어차는 그런 장면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도대체 뭐라고 한 겁니까? 마이크를 이제 걷어차는 모습이 보였는데 홍지훈 기자 얘기에 따르면 막 2, 3m 정도 날아갈 정도로 상당히 힘을 줘서 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범행 동기를 물어봤고요.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 질문들 유족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해서 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도를 잘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사회에 대한 불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가 뭐 같은데 반성 안 하지.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기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또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뭔가 하여튼 정리되지 않은 그렇지만 뭔가 불만이 많은 두 번에 걸쳐서 마이크를 차버린 거거든요. 마이크를 찼다기보다는 사람 어쩌면 기자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현장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기자를 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빗맞아서 마이크가 마이크를 된 거죠. 찼다는 거죠. 저 정도면 폭력을 직접 행사한 것도 봐도 더군다나 무방할 것 마이크가 같습니다. 지금 저 취재 기자의 이마에 닿아서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말이죠. 자, 일단 이 강모 폭력적인 행동 심사 마치고 나와서도 계속됐습니다. 잠깐 영상 이어서 보시죠.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보도가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안 하십니까? 사회가 돼서 그런 거야. 사회가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네. 금전관계로 사람 죽인 게 맞습니까? 반성 진짜 안 하시는 겁니까? 사회가 승 의원님. 네. 저런 자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뭐 사실 저 정도의 사회적인 적대감을 나타내는 경우는 참 보기 힘든 거고 특히 언론에서 취재하는 걸 자기가 자수를 해서 왔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게 저런 적대감을 내세우는 게 사실 언론인 기자에게 폭행을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이크를 맞았는 건데
저 모습에서 전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받는 모습은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이 저러지 않았을까. 피해자가 예.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반응을 했을 때 분명히 저런 손짓, 발짓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을 것이다. 그런 피해자의 폭행을 통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이다. 라는 점과 두 번째, 뭐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감,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해치지 못해서 아쉽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나르시즘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포기인 것 같아요. 이미 사람 두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이상 세상에 나올 수 없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그냥 막 내지르는 말인 것이지, 만약에 저런 말들이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저는 한편으로 되게 씁쓸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습 기자 시절에 이제 경찰서를 돌면서 저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안에서. 아마 보도나 똑바로 해라는 거는 저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이런 뭐 범행을 보도하는 그 TV 뉴스를 봤을 겁니다. 봤으니까 이제 저런 소리를 했겠죠.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더 많이 못 죽인 게 한이다. 자, 소장님, 제가 이게 약간 이 말이 기시감이 있어가지고 언제 들었나 하고 제가 진짜 막 구글링을 해서 정말 다 찾아봤거든요. 네. 지존파 아시죠? 네. 지존파 조직원 중에 김현양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일용 이 프로파일러 교수가 꼽은 최악의 살인마 정남규라고 있거든요. 정남규도 더 많이 못 죽여서 너무 미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에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가 일을 다 저질리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 탓, 사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건 너 탓, 사회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승 의원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본인 자체는 나르시스틱한 어떤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 잘못은 뭐 있더라도 너네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 자기를 지키는 거고, 심리적으로는 이제 이런 방어 기자를 뭐 정치다,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저런 얘기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 아무도 현혹되지 않겠지만 현혹될 필요도 없는 게, 본인이 평생 14범, 정가 14범에 10대 때부터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죄 없는 두 여성을 죽인 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남자가 어떤 합리화를 하든지 간에 우리 국민은 다 저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죠. 자, 송 기자, 일단 저자의 행적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죠.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점점 더 흉악범들이 더 당당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범행 보름 전에 자신의 전 부인 아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새로운 행적이 알려진 건데요. 범행 보름 전쯤에 아내를 찾기 위해 충청도로 내려가서 처형 동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도 싸움이 나서 그 지역 파출소에 싸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합의서를 쓰자고 하면서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이 강 씨는 송파구에 살았는데 송파구청 관계자한테 말을 해서 알려졌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가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아들을 찾았는데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더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 씨는 20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살해 동기, 뭐 본인도 막 오락가락 뭐 진술을 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는데 일단은 돈 문제다. 100% 돈 때문에다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하나 정도가 돈 문제의 정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1차 사례가 26일 날 저녁 9시 30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26일 날 26일 날 11시 30분 정도에 지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내용이거든요. 예. 큰 사고가 났다, 손도 찢어졌다, 피가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돈을 안 줘서 모든 게 끝났다, 지금 돈이 필요하다라는 좀 행설수설적인 얘기긴 한데 돈 얘기가 좀 나옵니다. 사고 났다는 건 아마 그런 살인 사건을 얘기하는 걸로 보이고요. 또 좀 이따가 다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진짜 부탁을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얼굴 좀 보자, 어디 숨어야 될지 모르겠다, 발찌 아직 끊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커터는 사놨다, 그리고 이거 끊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완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돈도 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 의원님, 저 통화 녹취 들으셨죠? 예. 야, 나 좀 보자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만약에 저 통화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만났더라면 위험했죠. 저분도 그렇죠. 어떻게 위험했죠. 됐을지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와 있는 정황뿐만 아니라 이 강 씨의 동선을 확인을 해보면 강 씨는 분명히 계획적으로 도주할 나름대로의 루트를 다 찾았는 것 같아요. 아마 마지막 루트가 김포공항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는 게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의 도주하는 방법이라서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완전히 도망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 두 번째 피해자도 이러한 도망 과정에서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만났는데 그 돈이 해결되지 않으니 그런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국가가 막을 수 있는 사건, 지금까지 2명의 생명이 빼앗기고 있는 모습 참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난 5월에 출소를 했어요. 지난 그렇죠. 5월에 출소를 했는데 그 이후의 행적도 지금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죠. 일단은 15년 정도 특수강간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복역을 하고요. 지난 5월 달에 출소를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 수급자 신청, 기초생활 대상자 수급자 신청을 했고요. 6월 정도에 이게 신고가 돼서 이 주거 또 생계급여를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사실은 몇 달 정도 걸리긴 하는데 좀 빨리 받았던 걸로 보이고요. 아마 본인이 계속 요청했던 것 같아요. 내 가족도 있으니까 좀 빨리 달라라고 그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LH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가 이 재임대하는 뭐 전세 같은 거 하는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예. 요게 보증금이 있는데 이 보증금 200만 원도 지급받았던 사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부 또 구치소에 관찰소에 들러가지고 자기 사회생활 좀 하니까 외출 제한 좀 풀어달라고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보호관찰소에서 거절을 했고요. 하여튼 복역 이후에 나와서 상당한 어떤 금전을 요구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제한을 푸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출소 바로 다음 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석 달간 500만 원을 수령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자, 송 기자, 그런데 이자가 동료 수감자들 말에 따르면 복역 중에도 그 비슷한 무리가 있는 그 안에서도 정말 특출났다. 네, 그렇게 지금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고 대장 노릇만 하려고 했다. 그런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이 안 따르면 꼬투리를 잡아서 외톨이가 된 적도 많다. 이렇게 기억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역 중에 해박한 법률 지식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교도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서 실제 손해배상을 받아내서 그 돈으로 살기도 했다. 이렇게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내가 법적 문제를 잘 알아서 걸고 넘어지니까 교도소 측에서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랑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저는 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복역 중에 무슨 그 교정당국 내에서 발행된 무슨 홍보물 같은 데다가 이자가 무슨 뭐 참회록 같은 걸 썼다면서요? 용서를 구할 수 없어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글의 내용 보면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영치금이 이제 도로거나 아니면 노역을 해서 나오는 그 금액 일부를 회부금이라 그래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쓰게끔 하는 돈도 냈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송 기자가 말씀 주신 그 앞에 그 교도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지금 세길이라는 정말 그 세길이거든요. 그 글 이름이 그 책 이름이 그 세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전과자로만 범죄하고 지내온 과거에 뭐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 그러는데 쓰레기와 같은 평생 선하고 평범하게 살아오신 피해분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은 감히 비교 대상조차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글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글인지는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2017년에 쓴 거니까 아무래도 뭐 어떻게든 좀 빨리 나갈 생각에 행영 성적을 좀 좋게 받으려고 저런 짓을 했던 거겠죠. 자, 소장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이자는? 예? 네. 저는 이 글을 저도 읽고 나니까 충격이 되면서 이자는 범죄와 함께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을 포기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교화되게 죄를 반성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10대부터 그 감옥
들락날락했다 그러고 정가 14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처럼 범죄가 생활화가 돼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복역자들 안에서도 사는 방법, 그 안에서도 본인이 대장이 되는 방법, 교도관들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 참회의 글처럼 본인이 자수를 한 것이나 오늘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는 이런 모든 것도 다 계산된 건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사형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그 교도소 담장 밖에서 벌어지면,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막 공분을 하게 되면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형수들은 긴장한답니다. 예, 왠지 아세요? 사형 집행해라, 사형 집행해라, 막 이런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이자들 다 안에서는 뉴스 볼 거 아닙니까? 바짝 긴장한답니다. 자, 승 의원님, 이것만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신상 공개 합니까? 경찰은 당연히 신상공개위원회에 신상공개 여부를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경찰이 스스로 신상공개를 스스로 판단하는데 이 2명의 생명을 무참하게 앗아갔고 이 살인 사건이라는 건 특강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신상공개위원회 열어서 신상공개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경찰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저희가 계속 속보가 나온 대로 전해드리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